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실험과 가학 문제 풀 거고요. 2023년도 리트 추리논증 홀수형 2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실험, 과학, 그리고 강화약학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 계속 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 문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해보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어, 쌩, 이거 드릴게요. 이걸로. 자, 이 문제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죠. 강화약화입니다. 평가는 강화약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뭐뭐 하더라도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되지 않는다, 약화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강화약화에서 이렇게 주장이 바로 이렇게 딱 밑줄로 그어져 있고 약화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글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기억과 이 내용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강화약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강화약화는 정말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강화약화라는 것은 인과나 입증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풀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약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강화약화. 두 번째, 실험에 대한 강화약화. 세 번째, 논증에 대한 강화약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에 대한 강화약화는 그냥 문장의 부합과 발례를 구하는 게 강화약화입니다. 문장에 부합하는 내용 발례 나누는 거고, 이제 부합, 발례를 찾는 것은 다 똑같은데,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강화약화 만드는 것은 패러프레이징이라든지 아니면 함축 관계가 이걸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문장을 끊어서 문장의 문장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것, 끊어서 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는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이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의 본질이 되는 거고, 구성 요소를 끊어서 분해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기억 한번 볼게요. 이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은요. 약화한다는 발례라고 했을 때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는 부정문인 약화가 아니기만 하면 약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을 보니까 밑줄이 딱 들어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개념 역할 의미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역할 의미론이라고 밑줄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개념 역할 이해 의미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봐줘야죠.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인 겁니다. 이 정도로 나왔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거를 약화하면 뭐가 나오죠?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약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이게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가 논증에 대한 강화 역화로 뭐 확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럼 논증에 대한 강화 역화라는 건 뭐냐? 논증에 대한 강화 역화라는 것은 논증은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전제는 결론을 이끄는데 필요한 그런 내 근거나 다름이 없어요. 연역 논리에서는 전제에서 결론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귀납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이 근거라고 들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거에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에 사실 확장판이 논증에 대한 강화 약화예요. 왜? 논증에 대한 강화 약화는 결론과 그것에 대한 전제까지를 전부 다 부합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강화, 약화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장에서 논증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헷갈리는 거는요. 발예가 나올 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조건문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이거의 발계가 무엇인지 이건 조건문의 부정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에서 논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개념 역할 의미로 먼저 봤어요. 단어의 의미 이해는 사용 규칙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약화가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의미 이해는 사용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다가 나와야지 약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의미 이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애당초 의미 이해라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여기 있는 기억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 규칙을 따르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논증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을 했잖아요. 동그라미 기억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라고요. 자,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어의 의미 이해는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랫내용을 합쳐가지고 보면은 단어의 의미 이해는 사용 규칙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예요. 이 문제 자체가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합쳐버리게 되면은 결국 동그라미 기억, 개념 역할 의미론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문장은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다라고 문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게 약화라고요? 단어의 의미 이해가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항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선지 1번은 이해라는 게 안 나오고 완벽하게 구사라는 것만 나왔을 뿐이에요. 이게 약화를 할 수가 있나요? 약화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약화하지 않는다가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평가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니까요. 선지 1번은 구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사고의 그냥 연속이에요. 강화약화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화약화를 합쳐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강화약화 문제들을 제가 이미 0점 잡기 때 다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 강화약화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부합과 정확한 부정이 문장에 대한 강화약화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동그라미 기억이 헷갈리면 아직 0점 잡기가 낯선 겁니다. 개념 역할 의미로는 단어의 의미 이해는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 즉 규칙에 대한 이해를 기반하는 것, 그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거를 부정해야지 약화고 그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화가 아니다라고 보고 끝내면 된다라는 거죠. 선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약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봐야죠. 동그라미 니은 올라가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다음 논증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다음 논증, 이 선지 2번은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좀 나아요. 왜 그럴까요? 논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보세요. 다음 논증이라고 해서 뾰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이 이론, 개념 역할 의미론이에요. 거기 넣었을 때 그러려면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해 연결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 디귿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논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론을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떤 예시, 상황을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원리에 넣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그런데라는 거를 보니까 결국 이 동그라미 기억을 하면은 역설이 도출된다라고 논지를 전개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여러분들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고 논증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내 주장을 서술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논증의 패턴과 방법이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요? 연역으로 나오는 그 구조 속에서 역설을 활용하는 걸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보여야지 글을 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논술 쓰잖아요. 뭐 요즘 논술이 안타깝게도 뭐 리트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 저는 논술 잘 가르쳐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뭐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어쨌건 근데 그거를 할 때 이런 거로 서술의 패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면은 훨씬 편하죠.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논증,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음 논증이 너무 길다. 이거를 가지고 약화라는 거 언제 보고 있냐?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먼저 봐줘야 될까요? 이제 니은 말고 다른 거 먼저 한번 봐주는 게 좀 나아요. 왜냐면 기억은 우리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기억 우리 뭐 봤죠,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 밑에 사용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똑같이 말을 해줘야죠. 단어의 의미는 사용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에 의존한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디귿을 이제 디귿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뾰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 풀 때 선지 3번이 헷갈리는 게 동그라미 디귿만 보는 게 아니라 디귿 앞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연결해버리면 3번이 헷갈립니다.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것만 뜯어서 보세요. 0점 잡기 하듯이요. 뾰족하다를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뚫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매우라는 걸 이해합니다. 가느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사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적용한다라는 걸 다 이해합니다. 그게 선지 3번에서 말하는 뭐죠? 동그라미 디귿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있다는 것만으로 동그라미 기억이 강화되나요? 동그라미 기억이 강화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이 문장 하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문장은 뭐라고요? 단어의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이해하는 것에 의존한다가 동그라미 기억의 끝입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단어의 이해는 사용 규칙을 이해하는 사용 규칙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에 부합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선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문제 왜 틀리게 사고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강의력의 증진으로 인해서 이제 알아요. 제일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이 강화 역할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도 문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언어 체계는요. 그리고 리트 추린 논증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 체계는요. 문장이 기반입니다. 즉, 수어가 기반이에요. 수어라는 것은 이 문장을 기호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서술어를 대문자로 나타나고,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을 때,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이 강화약화에 대한, 원래 제가 스텝을 나눠가지고 했으면 강화약화를 설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수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사랑한다를 L로 나가지고 L, 나, 너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리 논증의 기본이 되는 가장 나눌 수 없는 작은 구성 요소예요. 수어가 나눌 수 없는 작은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조건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이상 분해를 못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강화역할을 왜 힘들어하고 언어논리 추리 논증을 왜 힘들어하느냐? 나눌 수 없는 문장을 더 나누려고 해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 여기 한번 보시죠.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한다. 이거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이 문장 자체가 개념 역할 의미론입니다. 조금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약에 바꾸는 거를 이 문장을 의미를 더 쪼개냈다고 하면요. 단어의 의미 이해가 능력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어 의미를 이해하면은 사용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사용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 의미 이해하지 못한다는 조건문까지도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얘는 조건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어 단계 가기 전까지도 이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강화를 기준으로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한다, 나, 너가 다 완성되어 있거나 이거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강화가 돼요. 근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게 강화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요. 강화약화가 힘든 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부합 사례를 고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봤을 때 인과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면 그 부합하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한다라는 거를 보고 여기서 쪼개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게 나오면은 이 동그라미 기억을 강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고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문장으로 된 강화 약화가 나왔을 때요. 예를 들어서 추첨식 민주주의는 자유평등, 호혜에 부합한다. 주어와 수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선지가 있을 수 있죠. 추첨식 민주주의라는 것을 추첨식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그걸 조금 더 문장을 풀면 이렇게 씁니다. 추첨식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일어났다. 추첨식 민주주의를 실현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강화라고 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서 아, 이게 말이 되려고 하면 추첨식 민주주의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겠네. 근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맥락상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전제가 추천식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전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에 부합해가지고 되기도 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강화가 아닌 게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장에 대한 요소를 다 분해하고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말해도 강화가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추리논증에 0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문장에 대한 인식은 수로 논리입니다. 수로와 그것을 구성하는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로랑 항이 합쳐지면서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서 의미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성된 수로 문장, 수로와 항을 기준으로 하는 그 문장 단위로 보고 그게 부합하느냐, 그게 부정되느냐를 기준으로 강화다, 약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맥락을 보면 그거는 또 다른 문장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결국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요.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 전제 속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그 논리 체계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수로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약화가 되는 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걸 약화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진짜로 많은 경우에서.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개연성의 원리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약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같은 논리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은 그게 이 사람이 나너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네요. 철수가 영희라고 했을 때 영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어버리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철수가 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를 다 나누고 그걸 확률값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강화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오히려 제가 인과 철학이 그리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과 철학을 깊게 들어가 버리고 입증이론을 깊게 들어가 버리면 베이지안으로 넘어가 버려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요즘은 설명을 하거든요. 베이지안 입증이론이 가장 현대적 입증이론이고 확률적이고 수리적 입증이론입니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책 읽고 공부해봤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화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에 대한 기본이 문장이에요. 강화 약화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강화 약화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어의 의미 이해는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한다 라는 거를 보면은 이거의 부합은 의미 이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 규칙을 따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게 동시에 나오고 그것 간의 연결을 문장에 해가지고 의존한다라는 이 수로가 존재하도록 해줘야죠. 이게 가지는 게 수로가 가지는 의미가 조건문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조건문 자체가 하나의 전제가 되니까 의미 이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랑
그 능력, 사용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이 두 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의존관계가 나야지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선지 3번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동그라미 디귿 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과 부합하나요? 아니죠. 강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원래 커리큘럼으로 따지면은 스텝 3에서 강화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커리큘럼을 좀 짜보니까 이 강화 역할이라는 것이 문제가 너무 안 남았어요. 5년 동안 제가 0점 잡기에서 너무 많이 이 0점 소진을 0점으로 강화 역할 문제들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개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0점 잡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서 강화 역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냥 부합이 강하고 발레는 약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어려워지는 거. 이건 제가 피셋에서도 요즘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면 피셋에서 너무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이거 하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해가지고 안 해버리는데 리트에서 강화 역할가 어려워지는 본질은 여러분들이 자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파고들고 거기서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의 나라를 자꾸 펼치고 거기서 진짜로 베이지안 입증 이론이 말을 하는 것처럼 주관적 확률성을 부여해가지고 주관적 확률성에 기반한 이제 부합과 발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3번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왜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동그라미 니은을 이야기하는 게 2번과 4번이에요. 이때는 2번과 4번은 제가 여러분한테 각 잡고 일단 논증부터 다음 논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쉬운 거 동그라미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 그랬죠? 문장론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약화죠? 약화를 기준으로 약화가 아니면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약화가 된다라고요? 단어의 이해가 사용 원리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지 약화인 거예요. 지금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자가 사용 규칙대로 쓰고 있어요. 자, 약화를여면요. 이게 단어의 의미 이해가 사용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조건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 의미 이해를 하면서 사용 규칙을 모를 수가 있다라고 나와야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 단어 의미 이해는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죠?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나왔죠. 논증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발례가 조건문이고 조건문에 대한 부정이 결국 약화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던 게 이 5번 선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건문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기억도 약간 논증이 약간 개입됐다고 할 수 있지만 가벼운 문장이니까 그냥 단순 문장이라고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기억과 관련된 1번, 3번, 4번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려가지고 3번이 틀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거듭거듭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동그라미 니은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을 건드려 보면서 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논증의 강화 약화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동그라미 니은과 같은 문장 구조를 이제 서술 구조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연속된 문장들이 결합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동그라미 니은의 다음 논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논증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이제 이 이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박이니까 결국 결론은 뭐죠? 단어의 의미는 사용 규칙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을 넣었어요. 뾰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이 이론에 근거할 때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동그라미 기억이 맞다라고 할 때인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게 제가 억색친 겁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용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디귿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이해가 성립하려면 우선 규칙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규칙을 이해하려면 여기 밑에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규칙을 이해하려면 여러 단어의 의미를 모두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술이
그냥 이거를 개우치한 거예요. 단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규칙을 이해하려면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사용 규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밑에 이러한 규칙을 표현하는 때 퇴행이 무한히 거듭하게 될 것이다. 끝. 자, 이거 읽을 때 글에 끌려다니면 힘들어요. 어떤 서술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반박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론을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죠?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로 제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규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규칙도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단어를 이해하게 돼가지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줄글로 풀어가지고 썼을 뿐인 거죠. 이거 지금까지 저랑 여러분이 공부했고 지난 역추론이라는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오셨나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럼 이 밑에 거는 그 결론이에요. 퇴행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뭔가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너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도 단어를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불합리한 상황이야. 즉 너의 가정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논증이 되는 겁니다. 논증 구조 파 읽으시면서 하셨나요? 오케이. 못했나요?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논술을 가르치면 뭐 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마 그거를 진짜로 가르치겠다고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결국 글이라는 것은, 줄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논증이 있는 그 논증의 서술 패턴으로 통해 가지고 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읽을 때 논증적 글은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논술이라는 것도 결국 논증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은 굉장히 잘 쓰게 되겠죠. 자, 단어의 사용 규칙이 반드시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그라미 니은은 약화된다. 이제 우리가 봤던 이런 논증의 전개 과정, 특히 역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면 그 전제에서 단어의 사용 규칙이 반드시 언어적으로, 다형의 사용 규칙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약화가 되겠죠. 자, 사용 규칙이 다시 언어로 남는다는 말을 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사용 규칙은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이 있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규칙을 표현하는데도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전제 속에서 사용 규칙을 이해하려면 다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선지의 부정을 이 사람은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이해하려면 사용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너의 말이 맞으면은 사용 규칙은 다시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그게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걸로 되는 거죠. 그게 성립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용 규칙이 반드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로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사용 규칙이 결국 쪼개면 마지막에는 단어가 아니라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생긴다. 혹은 수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긴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논증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뭐 이번 선지를 찾을 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근데 논증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보다는 동그라미 니은이 훨씬 피곤한 건 맞거든요. 이게 강화약화의 3단 구성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논증 구조에 대한 이해예요. 4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은 약화된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으면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진술이라는 거는 뭐의 패러프레이징일까요? 사용규칙이죠. 사용규칙이라는 것을 지금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규칙, 문장으로 된 사용규칙, 진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진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풀었으면 뭐죠? 어떤 사용규칙을 이해하려면 그 속에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약화가 되는 거죠. 이건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용규칙 속에 있는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용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지 4번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정은 사용규칙을 이해하려면은 그 단어를 다 이해해야 한다가 필요할 거예요. 규칙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여러 단위의 의미를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2, 4, 5는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만 강화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원래 스텝 2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강화 약화의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 그리고 거기서 전개되는 논증에 대한 강화 약화의 이론적 거의 핵심 모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강화 약화, 문장에 대한 강화 약화 왜 어려워한다고요? 문장 단위가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뭐 물리학 공부하잖아요. 분자가 가장 작은 단위다. 사실 분자도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쪼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이 못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속에 있는 단어로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어 단위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단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는 있겠죠. 근데 단어만을 가지고는 단어와 다른 단어 사이에서의 연결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문장이라는 것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문장이고 그게 수어예요. 수어라는 것은 핵심은 연결이거든요. 단어와 단어가 한인 거고 그 단어와 단어를 수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우리는 강화 약화를 물어볼 때 단어와 단어를 놓고 그 연결까지를 묶어가지고 그것까지를 합쳐서 강화할 때 이 문장을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단어와 단어가 존재하고 그 연결이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어로 쪼개본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랑 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일단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 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논리학적으로는 요즘은 존재하지 않아도 이런 연결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게 본질에 있어가지고 강화가 되지는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오늘날의 논리학적 개념, 이제 조건문을 확장하면은 공집합 역시도 이제 조건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에 존재 함축하지 못한다라는 부울의 정리라는 걸로 연결되는 이제 논리학의 개념입니다. 동그라미랑 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에 대한 강화는 이 구성 요소를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합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 앞뒤 맥락에서 동그라미가 있다, 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문장과 맥락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부합하는 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때 임의적으로 얘를 잘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확장해 가지고 나가는 것, 그렇게 보면은 틀려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한 부합이 나와야 되는데 단어를 다 이해하는 사람 존재한다. 어떤 강화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성까지 보여졌을 때 비로소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첫 시간 한번 시간 확인을 해볼까요? 원래 이게 계획으로는 이렇게 수업이 끝나도록 구성을 했었는데 네, 맞네요. 자,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10분 쉬고 진행할게요.